안녕하세요. 오프덜의 권소정. 온결입니다. 와. 선생님, 저희가 저희 에피소드 말미에 그 샤넬의 넥스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누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버지니비아드 언니가 잘린 이후에 누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될지 은결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솔직히 이 스크립트를 쓰면서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약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언급되는 인물이 그냥 과언이 아니라 모든 패션 브랜드, 유명 브랜드들의 CD들이 한 번씩 다 언급이 됐거든요. 뭐 마크 제이콥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렉산더 맥퀸 했던 그 사라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가장 핫한 뭐 젊은 뭐 TD 중에 하나인 뭐 앤더슨, JW 앤더슨 수정이라든지 그래서 너무나도 모르겠어요. 뭔가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니까 이렇게 근데 진짜 안 좁혀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이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레거시, 명성, 그리고 뭐 매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려했을 때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크고 그만큼 대단한 브랜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 라거펠트라는 엄청나게 레거시적인 인물 이후로 한 번도 CD를 교체를 해본 경험이 없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좁혀보고자 여러 패션지들이랑 그리고 이제 패션 블로그들을 봤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게 패션계에 있는 유명한 헤드헌터들이 지금 안 만난 디자이너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언급이 될 만큼 샤넬에서도 되게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브랜드의 패션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줄여서 CD라고들 하죠. 이 CD라는 게 교체가 된다는 거는 유명 패션지에 매번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패션 브랜드의 CD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게 사업적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용어는 광고 업계에서 쓰이던 용어라고 해요. 그리고 원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 패션 업계에는 이제 아트 디렉터라는 이제 직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제 패션 업계에서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CD 전에 그 AD 시절에는 뭐가 달랐냐? 대부분 패션 디자이너 출신들이 제품의 디자인이나 패션쇼의 연출 이런 방식을 결정하는 게 주요 역할이었어요. 근데 점점 이런 AD에게 더 다양하고 더 큰 역할들이 좀 부여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CD라 함은 상품 기획 디자인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어떤 비전 제시? 우리 그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거다 라는 어떤 사업적 비전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래서 SNS에 뭘 올리거나 광고를 할 때 어떤 식의 그 밸류를 소비자들한테 줄 것이냐, 심지어는 모델도 다 선정하고 앰버서더까지 선정하는 그러한 그 패션 브랜드의 비주얼과 어떤 컨셉에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CD라는 사람은 단순히 패션 아이템을 디자인하는 수석 디자이너랑은 또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션 브랜드가 가지는 중요한 가치라는 게 이제 고유의 감성이라는 것, 그리고 브랜드의 철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항상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이거를 상품화하는 과정까지 모두 총괄을 하는 게 CD의 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업무 기틀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게 이제 저희 모든 에피소드에 다 언급이 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인물이죠. 그 은결님이 사랑에 맞지 않는 구찌 티팬티의 아버지, 그 티버지 톰 포드 아저씨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괜히 톰 포드를 찬양하는 게 아니다. 그 팀팬티 안에 많은 의미들이 함유돼 있다라는 거를 함유도 있죠.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94년에 톰 포드가 구찌의 디렉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것이 톰 포드 자체가 원래는 그 파슨스의 건축학
또 출신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디자이너 생활도 했지만 뉴욕에서 클럽 디제잉도 했었고 사진도 찍었었고 광고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대요. 되게 아티스트구나.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실제로 영화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톰 포드가 자신의 역할을 늘린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게 여러 캠페인 화보를 자기가 직접 찍고 단순히 이제 광고 컨셉만 잡은 게 아니라 그리고 광고 촬영도 본인이 직접 모든 걸 기획해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되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의 좀 뭐 레거시는 있지만 뭔가 망해가는 브랜드? 뭔가 할머니나 엄마들이 드는 되게 올드한 브랜드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톰 포드가 여기에 뭘 넣느냐 에로티시즘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X세대들이 지금의 MZ세대였으니까 X세대들한테는 명품이 뭔가 그냥 막 숭고하고 뭔가 막 비싸고 그런 게 아니라 명품인데 여기에 뭔가 약간의 그 외설적임을 넣었을 때 인결 스타일. 이렇게 커밍아웃을 아우팅을 시켜 그럴 때 잘 팔린다라는 감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섹시 코드를 전면에 내세워서 10년간 구찌의 매출을 13배 넘게 끌어올렸다고 해요. 네. 그렇게 이렇듯 그 CD 한 명이 어떤 이제 그 브랜드의 매출을 되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되게 아티스트적인 면과 사업적인 면을 다 갖춰야 하는 그런 자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톰 포드 이후에 프리다 지아니니라는 분이 또 14년도까지 CD를 맡았어요. 네. 근데 이때는 이분이 좀 강조한 게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되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컬렉션 보면은 그 톰 포드 때의 모습에서 약간 그런 외설적인 면이 싹 빠지고 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좀 뭐랄까 되게 보링해졌어 다시. 되게 심심하고 되게 제가 아까 은결님이랑도 막 얘기했는데 그냥 셀린 생로랑인데 노잼 셀린 생로랑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확실히 확 노잼이 되면서 바로 또 매출 성장세가 엄청나게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또 엄청나게 또 아이코닉한 인물이죠.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16년도부터 또 구찌를 이끌게 됩니다. 이때 또 다시 5조 원대에 머물던 매출이 또 13조 원까지 급상승을 하게 돼요. 알렉산드로 미켈레 컬렉션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니까 패션에 그 관심 구찌. 없어도 구찌의 그 이미지 있잖아. 그지? 그런 그 BY가 입고 나온 왜 갑자기 약간 BY? 구찌갱 I feel 구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찌가 약간 그렇죠. X세대가 아니라 MG. 그때 잘 나가던 거 다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MG를 타겟하게 된 거지. 그래서 또 엄청 그런 구찌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거기에 엄청나게 성공하는 데 기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CD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뭐 단순히 그 브랜드의 뭐 어떤 미적인 부분이나 컨셉적인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이제 매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찌의 어떤 CD에 따른 변천을 잠깐 알아봤고 현재 또 다른 핫한 CD 몇 명을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다니엘 리가 있습니다. My favorite. 아니 근데 나는 또 난 너무 이게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게 저번에 제이톱 앤더슨 할 때 앤더슨이 잘생긴 거 이제 알았거든. 다니엘 리도 잘생겼더라. 왜 몰랐어? 좀 늦네 한 발씩. 아니 저는 모르네. 그렇게 CD 얼굴까지는 관심이 없고 제가 고유명사를 못 외우기 때문에 CD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이제 리서치하면서 좋은 거 하나 알아갔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니엘 리는 그 유명한 PB 파일로 밑에 있던 디자이너였고요. 근데 이제 2018년에 보테가 베네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테가 베네타 하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가령 그 보테가 그린이라고 해서 그 어떤 색상, 그러니까 보테가의 상징이 된 새로운 색상을 제안을 했고 그 인트레치아노? 그 엮은 듯한 그 패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인트레치아노라고 하는데 그 패턴이 원래 그 보테가 옛날 가방? 맞아. 물론 지금도 나오긴 하지만 좀 옛날 보면은 그게 되게 얇은 이렇게 가죽을 엮은 거예요. 근데 이걸 과감하게 확장을 해서 되게 벌키하게 만들어서
단순히 장인 정신, 뭐 전통, 좀 점잖고 막 이런 이미지였던 브랜드를 좀 더 현대적으로 좀 재밌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21년에는 다시 버버리의 CD로 이제 임명이 돼요. 근데 뭐 버버리는 그 이후에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긴 해. 맞아, 사람 몇백 명 자른데. 그렇대요. 유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좀 비슷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 먼저 또 다니엘리가 가가지고 맞아. 색상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버버리 블루? 과감한 블루. 약간 그 블루가 보라색을 섞은 듯한 그 블루거든요. 맞아. 그리고 약간 그 노란색, 맞아, 그 보색으로 맞아. 쓰고. 솔직히 예쁜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사게는 안 되더라. 아, 그건 그래. 그러니까 너무 티나. 왜? 뭔가 너무 이번 시즌. 그치. 약간 구찌꼴 날까봐. 맞아. 그래서 뭔가 사게는 안 된. 어쨌든. 갑자기 앞담. 그렇고, 그래서 그 성수 그때 파워워크 그거 되게 그쵸, 그쵸. 유명했잖아. 맞아. 그거 보면은 그 장미를 그 블루 톤의 보라색과 노란색 막 섞은 그 맞아, 패턴을 맞아. 전개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색깔을 내세우고 또 버버리에는 뭐가 있죠? 체크 패턴. 그렇죠.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크 패턴을 또 확대했어요. 확대쟁이. 확대. 왜냐면 인터넷 체험으로 확대해서 뭔가 재미를 본 그렇죠. 거지. 그 카세트백 대박 나서. 맞다. 카세트백. 어. 카세트백이 대박 나니까 갑자기 체크도 확대해. 원래 자잘한 체크였는데 그렇죠. 목도리도 키우고. 요즘 옷들 보면은 되게 그 체크 패턴이 좀 크게 들어가 있다. 어쨌든 다니엘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원래 칭찬하려고 한 건데 갑자기 디스가. 아무튼 존재한다. 그런 사람. 네, 되게 핫하다 이 사람도. 그렇다. 그리고 또 킴 존스 빼놓을 수 없어요. 럭셔리 남성복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요. 이제 2012년에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으면서 원래 루이비통도 되게 뭔가 아줌마 브랜드, 중국 브랜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런 그 모노그램 그런 것만 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이제 스트릿 브랜드 콜라보를 자꾸 성사를 시키면서 연령대를 확 낮추는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례를 살펴보면은 2017년에 슈프림이랑도 협업을 했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영한 아티스트들이랑 콜라보를 계속하면서 엄청난 팬덤을 형성을 했어요. 뭐 그 퍼렐 윌리엄스 맞네. 그런 것도 엄청 핫했고 그랬죠. 그리고 현재는 디올맨으로 넘어와서 디올맨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고요. 저는 사실 킴 존스의 디올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나는 루이비통에서 한 거보다 난 디올맨을 더 취하는 것 같아. 나도. 왜냐면 루이비통에서 너무 스트릿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사람들한테 좀 어프로처블하게 된 건 있는데 좀 너무 어땠어? 멋이 없었어. 멋이 좀 없고 그냥 로고 플레이를 너무 많이 맞아. 하는 느낌? 근데 확실히 사업적으로는 수요가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뭔가 명품 의류를 남성들이 좀 그렇게 많이 안 맞아. 소비. 왜냐면 여자는 백이라도 사는데 남자들은 그걸 안 하니까. 맞아. 근데 뭔가 남자들도 명품을 사고 싶게 만들지 않았나. 그치. 루이비통을. 맞아. 약간 그 알록달록 모노그램 뭐 이런 거 하고 청자켓의 모노그램 막 이런 거 하면 더하면 좋은 말이 안 날 것 같아. 오늘 뜻이었습니다. 근데 디올맨은 확실히 예뻐요. 맞아요. 약간 그 디올의 어떤 그 로맨틱한 느낌에다가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한 번에 맞아. 더해가지고 되게 좀 엘레강스한데 난 좀 귀엽고. 멋지고 귀여운 남자 맞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옷이 맞아요. 나옵니다. 그래서 디올에서도 뭐 버켄스탁이랑도 콜라보하고 조던이랑도 콜라보하면서 좀 그런 젊어지려고 하는 뭔가 저변을 넓히려는 움직임. 영포티함. yes.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맨날 크림 들어가면은 앞에 막 나와 있는 게 그 조던 그 디올 조던 있잖아. 맞아. 그 나이키 무늬에 그 거기 로고에다가 디올 막 박혀 박혀 있는 있는 거. 어쨌든 그걸 한 사람 킴 존스다. 그렇다. 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패션 브랜드에서 CD의 역할은 결국에는 한 브랜드의 생존에 직결된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샤넬로 돌아가 볼게요. 얼마 전에 파리 꾸띠르 위크가 또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샤넬을 이끌 다음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이게 전 세계 패션인들의 유일한 대화 주제였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샤넬의 다음 CD가 누군가에 귀초가 주목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앞서서도 소정님이 잠깐 그 서론 때 언급을 하셨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샤넬이 칼 라거펠트 이후에 이렇게 메이저한 자리에 어떤 사람을 뽑는 거,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뽑는 게 처음이에요. 한 40년만 아닌가요? 40년. 40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코코 샤넬 죽고 나서 그 칼라업트가 40년을 하다가 이제 공석이 된 거야. 진짜 대박 독재 체제. 그치. 그러면은 그럼 비아드 버지니아 짤 때문에 걔는 뭐냐? 그 사람은 약간 권한 대행의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칼 라거펠트가 워낙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때 뭔가 CD를 새로 뽑기보다는 그 버지니아 비아드가 오랫동안 칼 라거펠트의 오른손이자 왼손이었다고 해요. 양손잡이. 양손. 이렇게. 이건 직접 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짜. 네, 그래서 굉장히 합이 잘 맞는, 굉장히 오래 합을 맞춘 그런 조수라고 하긴 되는데 스튜디오 디렉터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잠깐 급하게 권한대행을 한 것이고 그거를 이제 약 5년 동안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사실상 물론 이제 업계에서 뭐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소스를 종합해 보면은 사실 잘렸다. 사실상 그런 시선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 버지니 비아드가 CD 됐을 때 되게 샤넬을 대중화시킨 디자인이 많이 맞아요.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막 인플루언서들도 샤넬 가방이나 트위드 같은 거 엄청 좀 키치하게 맞아. 만든 거 많이 입고 나오고 그리고 매출도 사실 보면은 19년에서 23년까지 버지니 비아드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 14조에서 20조까지 엄청 키웠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왜 맞아요. 잘랐나 궁금하긴 하네요. 뭐 정확히 알려진 이유는 없어요. 네, 정확히 뭐 이래서 잘랐다라고 발표를, 그러니까 잘랐다고도 사실 말을 안 했고, 그치, 이건 맞아.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는 부분인데, 가더라. 갑자기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샤넬에서 뭔가 더 원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새로운 걸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버지니아 비아드는 칼 라거펠트의 오른팔이자 왼손이자 오른손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오히려 약점이 된 거죠. 왜냐면 자기만의 뭔가 디자인이나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작업을 한 적은 없고 칼 라거펠트가 스케치를 해주고 컨셉을 짜면 그거를 되게 충실하게 보조하는 역할만은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녀가 독립적인 디자이너로서 높게 평가받았던 적은 없고 실제로 5년 동안 했지만은 뭔가 내가 봤을 때 샤넬 측에서 원하는 만큼의 새로운 비전은 제시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업계에서도 독창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럼 뭐 이 독창성 부족한 버지니아 언니를 일단 잘랐어. 잘랐는데 문제는 이제 샤넬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맞아요. 디자이너를 새롭게 고용해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이번 꾸띠르 쇼도 CD가 공석인 채로 진행이 될 만큼 엄청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CD가 없이 브랜드가 굴러가나? 맞아. 그래서 이게 공석인 채로 진행되는 게 가능하냐? 그럼 이 쇼의 디자이너는 누구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그러니까 있는데. 원래 디자이너가 이렇게 맞아. 피날레에 나와서 막 인사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나 되잖아. 이번에 인사 안 했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것 또한 이제 CD를 뽑는 게 왜 이렇게 지금 빅 이슈인지라는 그 어떤 특징들과 좀 샤넬의 고유한 특징들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가장 크게 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샤넬은 루이비통 다음으로 큰 패션 브랜드거든요. 그 매출 규모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워낙 밑에 디자이너들이 많고, 뭐, 이렇게 디자이너 한두 명으로 굴러가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은 그치. 잠깐 리더가 없어도 체계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면도 있을 것 같고, 비대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샤넬이 워낙 온고지신 브랜드라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 라거펠트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샤넬을 디자인하는 거는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를 꾸미는 것과 비슷하다. 아. 왜냐면은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거는 어느 정도 포맷이 다 정해져 있고 그치. 거기에 들어가는 오너먼트들도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리어레인지 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해보면 샤넬이 되게 클래식 브랜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진주, 트위드, 체인 맞아. 이런 자기네들이 밀고 가는 몇 가지의 요소들을 계속 재조합하면서 그 디자인을 내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그네처 실루엣들과 어떤 소재들이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안에 공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칼은 이걸 40년 동안 이 제한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그걸 엄청 잘 변주하고 아니면은 쇼 자체를 굉장히 환상적으로 만든다던가 그러한 역할을 굉장히 잘해왔던 거죠. 아, 그럼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레거시를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보여준다는 맞아. 게 그게 진짜 말이 쉬운 거지.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전임자는 40년 동안 그거를 너무 잘했어. 그럼 도대체 넥스트를 누굴 뽑냐고. 그러니까 이게 적절히 선을 탄 거지. 그니까. 뭔가 전통을 지키기가 오지는 어렵잖아.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거. 말이 되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약간 그런 거지. 그런 거를. 근데 칼은 그걸 잘했어. 그게 얼마나.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이 CD를 뽑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게 아까 은결님이 말한 것처럼 샤넬이 너무 커요. 너무 커. 커. 너무 커. 너무 큰데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이 재무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루이비통 다음으로 매출이 큰 업체니까 매출이 20조 이상이에요. 네, 20조. 네. 20조. 억이 아니라 20조. 20조라서 이게 얼마나 신중히 이 브랜드를 굴리는 수장을 고르는 건데 20조짜리 브랜드를 얼마나 신중히 고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몇몇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아무리 유명하고 유능한 디자이너라고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CD 자리를 고사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워낙 전통을 이제 중시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 브랜드의 레거시도 너무 크고 매출 규모도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자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 막 진짜 통통 튀는 젊은 디자이너가 들어와서 막 자기의 끼를 막 발산하고 막 이럴 수는 또 없을 거 아니야. 좀 자유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좀 걱정인 거지. 왜냐면 이게 선례가 없잖아요. 그니까. 계속 뭐 한 10년이나 5년 단위로 CD가 바뀌었으면은 뭐 이런 저런 선례들이 있겠지만 그냥 칼이 너무 40년 동안 했고 그전에 코코 샤넬이야. 내 말이. 그러니까 내가 과연 거기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선례나 벤치마크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뭐 샤넬에 CD 시켜줄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러 그 매체를 보니까 오히려 CD 하가 되려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고사를 한다 이런 이제 글도 있더라고요. 너무 쫄릴 것 같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모쪼록 새로운 CD를 고용하는 샤넬이나 40년 만에 그리고 샤넬의 CD가 되는 디자이너나 쌍방이 다 굉장히 앞으로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여담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버지니아가 해고가 됐다는 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자른 거냐? 누가 자르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버지니아가 해고됐다. 이거를 보니까 문득 그러면은 그 결정은 누가 한 거지? 샤넬의 사장은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샤넬 사장님. 샤넬의 오너가 있습니다. 칼 라거펠트 형이 아니었어? 네. 칼 라거펠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외적인 이미지는 워낙 40년 동안 칼 라거펠트가 샤넬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뭔가 칼 라거펠트 거 같잖아요. 그 회사가. 근데 물론 이제 패션 브랜드니까 앞서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CD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뭔가 결정 권한도 있었겠지만 사업적으로만 보면은 오너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칼은 약간 임원 느낌인 거지. 임원 느낌인 거고 오너는 이름 어렵다. 알랭 베레타이머
제가 독일어를 할 줄 아는데 네,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제라드 베르트하이머 이 두 명이에요. 네. 그래서 딱 성을 보면 아시겠죠? 이 둘은 누구냐? 과거 코코 샤넬과 함께 향수 사업을 라인을 운영했던 그 사업가 피에르 베르트하이머의 두 아들이에요. 아,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974년부터 현재까지 샤넬의 공동 소유주로서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코코 샤넬, 칼 라거펠트뿐만 아니라 이 지금 오너도 코코 샤넬 때의 그 가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전통적인 아주. 음. 그러면 아직까지도 창업자 가문의 손에 들어가 있는 회사고 맞아. 또 다른 말로 하면 샤넬은 또 다른 명품 회사들이랑 다르게 비상장 회사잖아요. LVMH나 키어링과 같이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해 있지도 않다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뭔가 뼛속까지 약간 나 유러피안 뼛속까지 유러피안스러운 회사다. 프렌치. 맞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실제로 샤넬은 본인들이 루이브통과 같은, 그러니까 LVMH는 굉장히 큰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로서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다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해요. 본인들이 그런 유러피안 웨이를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왜냐면은 LVMH 같은 이제 그런 큰 그 대기업 안에 속해 있는 계열사로서의 브랜드면 물론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건 되게 쉽겠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3개월마다 그 자기 재무제표를 발표하고 그렇죠. 주주들한테 어떤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IR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 실적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뭔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을 할 수도 있고 뭐 소재는 개도국에서 소싱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샤넬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수익성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그런 어떤 장인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샤넬은 프랑스랑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공방 40여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공방을 관리하는 계열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와우. 그래서 이들의 노하우를 계속 전승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계열사 이름이 파라펙시옹이라는 귀엽다. 파라펙시. 네, 그런 자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문화 예술이나 그런 어떤 장인들의 기술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막 아울렛 같은 데 가서 구찌 보테가 매장 들어가잖아. 그러면 약간 신발 같은 거 마감 처리 이상하게 돼 있고 맞아. 막 이런 거 있어. 맞아. 이건 아울렛용으로 따로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형편없는 맞아. 품질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초에 샤넬은 생각해 보면 아울렛 매장도 없고. 그치, 그치? 걔네는 없지. 그니까. 좀 포지셔닝이 다르죠. 그런 게 좀 있네요. 아무튼 그럼 이제 또 돌아가가지고 그 오너 아저씨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들 아저씨들은 일 별로 안 하겠죠? 그냥 뭔가 그 이미지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니까. 그 사람들 사진 한번 보세요. 약간 그 사진 여기 띄워드려야겠다. 뭔가 해리포터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성에서 안 나오고 뭔가 약간 돈이 개 많아. 그럼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거 할 것 같고 막 종교의식 하거나 체스 두거나 히키코모리야? 약간 그런 느낌이 나. 돈 많은 히키코모리. 좋겠다. 뭔가 지하에 막 뭐 막 있을 것 같아. 와인 카페에서. 와인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거든. 그러면 이 아저씨들은 와인 먹고 캐비어 먹는데 일은 누가 하노? 손 누가 키우노? 그러니까 이거지. 삼성전자도 오너는 이재용 회장님이시지만 그 밑에 또 사장이 있잖아.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 또 사장이 따로 있어. 따로 있어? 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바로 브루노 파블로스키. 이 사람은 또 약간 러시아인? 러시안이래. 러시안 그 태생이래요. 네. 그래서 90년대부터 샤넬에서 근무를 했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샤넬 패션 부문의 사장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레이트웨어부터 오토큐트까지 다 총괄하는 사실상 이분이 샤넬의 어떤 모든 사업적 결정을 하는 샤넬 킹이다. 그래서
네, 약간 여기까지 보면 약간 다 이해가 약간 좀 되시죠? 되시나요? 네, 그 브랜드의 오너가 있고 그 밑에 사장이 있고 또 그 밑에 약간 임원 같은 하지만 패션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또 CD가 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약간 그런 역할이다라고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아직도 모르거든요.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누군지. 이제 저희의 이 팟캐스트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샤넬의 CD가 누가 될지 다들 한번 관심을 집중해서 지켜봐 주시면 좀 더 오늘의 내용이 흥미롭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샤넬 얘기를 중심으로 CD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샤넬 너무 사고 싶어요. 저희가 원래 오늘 갑자기 노빠꾸로 저희가 원래 알아봤는데요. 샤넬 너무 사고 싶어요. 저희가 원래 오늘 우리 뭔가 샤넬스럽게 입을까 했는데 샤넬이 없어서 못 입. 샤넬스러운 것도 없어. 근데 약간 여기 있잖아. 이거 하나 달면 약간 샤넬 그 리조트 컬렉션이기도 해. 그렇지 달까? 여기 꽃 하나 달고 나도 이런 거 나오잖아. 여기 까멜리아 하나 여기 카멜리아 하나 달고 여기에 그냥 뭐 샤넬 로고 하나 박으면 샤넬 느낌 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와 샤넬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요? 저도요. 근데 나는 산다면은 백이나 그런 거보다 저는 옷을 사고 싶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도 예쁜데 그냥 몰라 난 그냥 옷 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코크러쉬. 맞아 반지 여기 4개씩 막 달고 다니고 싶어. 그래서 롱개처럼. 제가 결심했거든요. 35살 때까지 결혼을 못하면 32살이라고 했잖아. 5살. 아니 2살은 위험해. 나 그거 사야 돼. 32살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그럼 당장 오늘부터 연애를 해서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35살까지 결혼을 못하면 결혼 반지 돈 굳었으니까 나 자신과 코코클 2개 나눠 끼겠다. 한 손. 크로스. 근데 사실 또 샤넬은 레이어드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4개 사야 돼요. 나머지 2개는 종로 가서 맞추겠다. 하여튼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많은 생각을 하겠네. 저희 다음 주제는 뭐로 하죠? 다음 주제는 이제 또 이 샤넬 오늘은 어쨌든 주제는 CD였지만 결국에는 샤넬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뭘 하는지 막 이런 거를 또 조금씩 이렇게 주워 보다 보니까 아까 파라팍시옹? 파라팍시온 같은 거. 근데 또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났잖아요. 그 디올 가방 사실 원가는 8만 원이다. 그 사람들 엄청 경악했지. 그 너무 근데 분노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브랜드 로열티가 붙는다고 해도 8만 원은 에바라고 생각한 너무 거지. 에바 아니야? 근데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재료비뿐만이 아니라 인건비까지 포함된 그냥 그 제품을 만들 들어가는 모든 원가 자체가 8만 원이라고 전 봤거든요. 매출 총이익률이 몇 프로야?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또 핫한 게 테무. 테무랑 시인은 원래부터 있어왔고 그 다음에 또 샵사이다? 이거 한국에 오프라인 매장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여기 사이다. 맞아. 그 오프라인 매장까지 들어왔고 저도 사지는 않는데 저는 왜냐면 비싼 옷을 돈 모아 사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걸 사진 않았지만 저도 막 이렇게 재밌으니까 보면은 어떤 것들은 품질이 나쁘지가 않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테무는 사람들이 좀 장난용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삽사이다는 진짜 입고 다니기 위한 옷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옷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계속 그 명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원가 논란이 터졌고 또 한쪽에서는 도대체 원가가 얼마길래 이거를 이 돈에 해외배송까지 해주는 거야 라는 그런 또 옷들이 막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번 그런 그 패션 브랜드의 가격 정책이라든지 대충 원가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늦지 않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